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출문제, 길라잡이를 가지고 기출문제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책을 보시면 책 맨 처음에 preface, 서문 잠깐 보실까요? 한 페이지 넘기면 되는데 거기 보면 서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문제 유형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것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전체 그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임용시험에는 일정한 패러다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것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으면 나중에 출력을 할 때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시험이 뭔가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것이 밖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데, 더군다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 시험 문제를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은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를 보면 시간이 꽤나 조금 걸리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시간을 집중해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뭐 국어라든지 또는 사회라든지 또는 암기 과목에 있는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적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얼마나 자동화시키는 거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자동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전혀 새로운 형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죠. 전혀 새로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 지식이 있었어도 만약에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 유형을 통해서 학습자가 최초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 가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그런 여러 키워드를 어떻게 하면 빨리 쓸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용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 첫 번째 지름길은 이전의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된 형식이 나온다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문제 유형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것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이제 이따가 보게 될 국어과 기출문제인데, 2017년 기출문제가 약 7개월 전에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기출문제의 주요한 답들 중에 일부가 이전에 또는 그 전전년에 또는 전전년에 오답 키워드 또는 정답 키워드가 다시 한번 재탕이 돼서 겉의 모습만 살짝 바꾸고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시험 문제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어과 문제를 따로 살펴보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겠구나, 그거 뭐 쪽집게처럼 우리가 지금 딱 세 문제를 푸는데 딱 요 세 문제에서 나와, 그것이 아니라 범위를 좀 넓히고 다음에 이전에 나왔던 방식에서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지 또는 어떤 자료를 보면 완벽하게 대비하게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나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아는 거, 정확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출처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난 다음에 그 출처에 따라서 그 출처가 중요한 이제 출제 원전이라면 그 출제 원서, 그 원전 원래되는 텍스트를 찾아가 가지고 더 이상 시험에 나올 것은 없는지 조금 확장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투자 대비 아웃풋이 잘 나와야 되죠. 공부를 많이 한다고 고득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나올 부분 또는 시험에 나오는 유형에 적응을 하는 것이 고득점을 얻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이 책의 가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최대한 편하도록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해설이 오도록, 물론 이제 문제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3페이지 넘어가기도 하는데, 기본 틀은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해설, 이렇게 돼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 기출 문제 이렇게 있고, 왼쪽에 문제가 있으면 오른쪽에 이제 답이 있고 오른쪽 해설, 이거 세 개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3개고 그 다음 페이지가 중요하다. 이거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딱 나오고 바로 해설이 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자신이 한번 풀어보고 다음에 그 시험 문제를 통해서 나온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출제 원전이 어딘가를 통해서 공부의 방향을 잡고자 하는 것이 예, 이번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국어과는 모든 교과가 다 비슷하게 바짓을 하고 총창통만 빼놓고서는 2017년부터 2009년까지 문제가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문제 유형이 바뀌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2009년까지의 문제 유형, 즉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던 문제가 되게 큰 논술 문제인데 그 논술 문제에 하나씩 단락을 따져보면 지금의 이제 1번, 2번, 3번 문제 또는 1번, 2번 문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유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놓고 봤고 다음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던 객관식 시험 문제는 뺐습니다. 객관식 시험 문제 시절에는 국어과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 유형이 아니라 수능형 문제 유형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서답형 형식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빼고 진짜 시험에 나올 것들만 만약에 지금 우리의 경쟁률이 막 지방도 막 2대1, 3대1 제가 뭐 중등 20, 30대1 이걸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 봤을 때는 충북이 1.78대1이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 지금은 막 0.6대1, 0.7대1 막 지방이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거 뭐 공부 안 해도 붙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이나 경기를 보게 되면 공부를 안 하면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긴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전에 2010년, 2011년 이때 되게 많이 적체됐을 때 공부하는 스타일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렇게 지리하게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막 2001년, 2002년 옛날 시험 문제라든지 또는 객관식 시험 문제에다가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한 모의고사까지 다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출문제만 잘 살펴서 내 것으로 소화해도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다음에 제가 드리는 보충 자료를 통해서 완성만 하면 지금 현재 시험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투자를 최소화시켜서 아웃풋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바로 8페이지 국어과 기출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9년에 시험을 봐서 충북에서 합격을 했는데 시험을 보기 전에 항상 뭘 했냐면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제가 2009년에 시험 봤으니까 2008년, 2007년 이렇게 시험 문제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시험 문제의 답을 외우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머리가 그때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어렸을 때는 기억력이 좀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대학교 그다음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급격하게 단기 기억력이 되게 약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기 기억에 집어넣기 위해서 읽고 또 읽는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뭐 강사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시험 문제를 딱 보면 제 동기들은 보통 저보다 제가 13수에서 대학교에 교대에 들어갔으니까 저보다 한 12살, 13살 어린 애들이었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시험 문제 자체를 답을 외워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답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2008년도 시험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나중에 2007, 2006 다음에 2001년까지 풀어본 다음에 다시 2008년 오면 다시 생각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외우지 못하니까. 근데 항상 이제 제가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게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정답을 외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왔던 정답이 다시 정답에 나올 확률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20% 정도는 다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과의 유연성이라는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유연성 아시죠? 관절의 가동 범위. 유연성은 이전에 나왔었고 2008년에도 나왔었고 뒤에 이제 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반복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7, 8년 상간으로.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이제 키워드는 한 번 나왔다고 치면 또 나오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이제 국가학 기출문제 청개구리 그 옛날 전래동화가 나오는데 이 청개구리가 또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답을 외우고자 함이 아닙니다. 답을 외우고자 함이 아니라 이 문제 유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국어과가 출제되는구나 라고 이제 알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했던 방식 있지 않습니까?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거 이거 되게 필요합니다. 답을 외우지 않고 기출문제를 실전 상황처럼 계속해서 풀어보는 거. 그러려면 연속으로 풀어보지 말고 2008년부터 2001년까지 풀어본 다음에 또 다른 과목을 풀어봤다가 다시 돌아와서 국어과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연속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머지 시간에, 지금 현재 시간에 1, 2월, 3, 4월에는 기출문제를 풀어볼 시간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느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솔팅이 되어 있으니까, 머릿속에 구조화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바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기출문제에 대해서 되게 적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시험 문제. 시험 문제에서 단답형의 경우는 그냥 암기해서 쓰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뭐 토를 달 필요가 없고, 뒤에 보면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 그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논술형 시험 문제에서는 조건이 아주 중요했는데 지금은 한 줄짜리를 보통 쓰기 때문에 조건이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 조건을 잘 못 보고 조건을 무시하고 써서 아는데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키워드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못 쓰면 안 억울합니다. 그런데 아는 거를 못 쓰면 억울하니까 조건을 잘 살펴보고 다음에 기출문제를 연속으로 풀어봐라. 이게 제 처치입니다. 자, 국어과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는 학급 A의 일부이고 나는 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 학생이 작성한 편지 일부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식은 여기 있는 거 먼저 읽지 마시고, 특히나 우리는 중등시험 같이 내용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회자가 뭐하고 그다음에 청개구리 사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게 학급 회의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의네, 회의. 학급 회의. 학급 회의는 4학년 때 나오는데 뭐 이 정도. 토론은 5학년 때 나오고 이 정도를 원래 상기한 다음에 여기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사회자 역할을 맡은 학생이 가의 학급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이다. 1. A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A가 어디 있는지 밑에 있죠. 다음에 B의 이유를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학급 회의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별표. 이 절차와 방법을 되게 중시합니다. 학급 회의뿐만 아니라 토의 토론도요. 토론 절차와 방법이 2012년 객관식 시험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죠?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죠. 국어과에서 순서대로 나열돼서 나오는 것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편지글도 순서가 있죠? 그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자는 왜냐하면 국어과는 어려운 내용학을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정답이 잘 하나로 귀결되니까 이런 시험 문제를 내면 신뢰도가 되게 높은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국어과에서 뭔가 절차와 방법이 나오면 무조건 외워야 된다. 따라서 뭘 외워야 된다? 수업 모형을 반드시 외워야 된다. 사회자는 회의의 시작과 표결, 끝을 알리는 등 정해진 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확인하여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는 사실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죠. 학급 회의할 때 학생들이 누구누구 발언하세요. 그렇게 발언하도록 해주는 거, 사회자가 그렇게 해주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발언권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그냥 써도 답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달달달 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국어 지도서를 읽어봤는데 이거 학급회의네? 내가 전에 학급회의 했던 것처럼 발언권 주고 하네. 그쵸? 뭐 여기다가 발언 권리 뭐 이런 말을 쓰지는 않으니까 리자를 붙인다든지. 그래서 그런 용어에 익숙해진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발언권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어디 나오냐? 학습 내용 정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 정리.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 학급회의가 나오고 학활동이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고 세 번째 페이지까지 활동 나온 다음에 맨 끝에 오늘 배웠던 것을 정리하는 교과서 지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통 아이들한테 괄호치기로 몇 개를 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발언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학생들에게 용어를 정리하는 그 용어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근데 얘는 그리 어려운 시험 문제는 아니었다. 또 다른 시험 문제. 예를 들어 한 번도 발표하지 않은 학생과 자주 발표한 학생이 동시에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학생. 왜 그래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발언권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학급 A에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려는 거니까 골고루 발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골고루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학급 회의의 절차 방법에 나왔었던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1번 문제를 봤으니까 뒤에 잠깐만 해설을 보면 여기에 출제 근거가 있잖아요. 출제 근거를 통해서 특별히 지도서 105쪽의 교과서 스캔에 나온 키워드, 교과서 스캔. 교과서 내에서 나온 키워드는 내가 외워야 될 뿐만 아니라 누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외워야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외워야 되는 거.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사회자 역할, 학급 구성원에게 골고루 발언권을 준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지도서를 볼 때 나머지 요소들은 다 봤을 테니까 교과서 스캔에서 학습 내용 정리, 특히 어디 파트? 이해학습 파트. 이해학습 파트에서는 뭐뭐의 중요성, 뭐뭐의 절차, 뭐뭐 하는 방법이 소개되고, 적용학습에서는요. 실제로 해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역할 같은 걸 정리하는 거. 얘네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명사로 끊어지는 것은 다 정답 키워드 범위에 들어갑니다. 암기해야 될 요소다. 따라서 교과서 스캔의 이해학습의 학습 정리 정리해야 됩니다. 언제? 지금부터.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 시험을 본 다음에 집에 가서 뭘 해야 되느냐? 3, 4, 5, 6학년 지도서를 꺼내서 이 부분만 따로 노트 정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서브노트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리한 것은 자기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볼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한번 써봐야 돼요. 그 써보는 그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암기에 남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서브노트 또는 합격자의 노트를 가져와서 여러 번 돌리지 말고 자기가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키워드. 다시 2번 문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은 학급 A를 마치고 A에 대해 교사가 지은이와 나눈 대화이다. 의견을 제시할 때 주의할 점, 의견 별표. 의견을 제시할 때 주의할 점은 사실은 5, 6학년군 성취 기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학급 A는 3, 4학년군 성취 기준입니다. 학급 A 하나만 가지고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성취 기준 요소가 대표성이 적다고 떨어져서 학급 A를 가장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 주의할 점을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의견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뭐 논설문의 뭐 구성 요소 또는 연설문의 구성 요소, 의견을 제시할 때 주의할 점 또는 의견의 적절성을 뭐 파악할 때 주의할 점, 주의해야 될 점이 100가지는 넘습니다. 그걸 다 외워야 되느냐? 그거 되게 어려운 것이죠. 국어과에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걸 외워야 됩니다. 잘 보세요. 언어 생활의 목적을 가지고 실제의 내용 체계를 구분하죠. 세 가지가 뭐죠? 설득하는 글, 정보 전달, 친교 및 정서 표현. 일단 뭐 얘도 주요 키워드니까 외워야 됩니다. 가로치기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설득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설득의 장르가 논설문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논설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설문은 나와도 또는 제안하는 글은 나와도 제안하는 글이나 논설문이나 연설문이 다 뭐 하는 것이다?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설득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안하는 글도 마찬가지고 논설문도 마찬가지고 연설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어요? 논설문에는 의견 플러스 근거 이렇게 있습니다. 의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주장 또는
제안하는 글에서는 제안이라고 합니다. 근거는 뭐가 있어요? 사실 증거, 정황 증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논설문, 설득하는 글, 의견을 제시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과 근거의 두 요소에서 살펴봐야 된다. 꼭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의견 자체가 어떻게 된다? 타당해야 된다. 의견 자체가 중요해야 된다. 의견이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다음에 근거가 적절해야 된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의견과 근거가 있는데 의견은 세 가지 특성, 근거는 적절성 이렇게 암기하는 것입니다. 5, 6학년 가져옵니다. 근데 선생님 대연이 말해 맞아. 근데 적절한 재료라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나요? 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때는. 그런데 어디를 보라고 그랬어요? A를 보라고 그랬어요. A가 어디 나오냐? 바로 전 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지인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용품도 좋지만 이왕이면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컴퓨터를 사주는 것은 어떨까요? 했더니 컴퓨터를 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럴 돈이 없습니다. 그렇긴 하죠. 저는 그냥 도나티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떠올라 발표해본 것 뿐이에요. 이 의견, 주장, 제안과 적절하게 연결이 되긴 합니까? 네. 타당하긴 합니다. 뭔가 사주는 거니까. 연결은 되죠. 주장이 뭐 다른 것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용품도 좋지만 기왕이면 우리 물놀이 가죠 하면 그거는 타당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견 자체의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도와주는 것이 주장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주는 것은 타당은 합니다. 하지만 뭐가 떨어져요? 실천 가능성이 떨어지죠. 애들이 돈이 있어서 컴퓨터를 사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요성, 타당성, 실천 가능성 꼭 기억해야 되겠고, 사실 이걸 모르더라도 지금 위에 있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 들어서 좀 실현 가능한 또는 실천 가능한 이런 말을 했을 텐데 그런 말을 쓰면 다 답이 되는데 출제 근거는 바로 여기다. 의견을 제시할 때 중요한 세 가지 타당성, 중요성, 실천 가능성, 그다음에 근거의 적절성. 이것은 학급 회의할 때도 필요하고 토의할 때도 필요하고 다음에 토론할 때도 중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은 마음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지도하기 위한 교사들의 협의 내용이다. 나를 참고하여 A, B에 들어갈 말. 얘는 약간 현장 적용적인 문제입니다. 김 교사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1과 학생 2의 글은 어려운 상황에서 처한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을 편지로 표현한 것이에요. 학생들이 쓰기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두 학생 모두 누구에게 마음을 전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있네요. 맞아요. 학생들은 도나티와 서로 모른다고 생각해서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뭘 밝히고 있다. 그러면 편지를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거. 안녕? 안녕? 해가지고 수경이와 대현이라고 자신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자신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쓴 사람. 그렇죠. 쓴 사람. 근데 이것은 편지의 형식과도 관련있어요. 편지의 형식에서는 쓴 사람을 맨 끝에 밝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생 1의 글에 비해 학생 2의 글은 미숙한 필자의 특성. 미숙한 필자. 옆에 보니까 학생 2는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뜨거운 숯을 굽는 것을 보고 참 불쌍했어. 난 가난이 정말 싫어. 그러면 너도 싫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 다음 줄에 나오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경향이라고 하니까 뭐뭐적 경향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중심적 경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기적인 경향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여기는 자기중심적 말고 이기적 그렇죠? 또는 승질 더럽다 뭐 자신만 생각한다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시험은 뒤 페이지에 보시면 3번 해설에 2009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보면 읽는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했는데 다른 사람과 글로 소통하려면 자기중심적인 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기중심적. 그래서 성취 기준에서 키워드를 따와서 본 것인데 그렇다고 이기적 이런 키워드를 쓰면 시험 문제에 오답으로 처리될까요? 네. 오답으로 처리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은 알아야 되니까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시험 문제 답을 쓸 때 이기적 이렇게 쓰면
뭔가 좀 꺼려직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기적이라고 하면? 그죠? 이런 말 써야 됩니다. 자기중심적. 이런 표현은 성취 기준하고 지도서를 꾸준히 읽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입니다. 꾸준히 읽는 사람. 그래서 성취 기준을 읽기를 조금은 즐겨야 돼요. 국어 되게 힘들지만. 네, 뭐 그렇고 또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 편지글의 형식. 편지글의 형식 6가지 꼭 외워야 되겠습니다. 받을 사람, 첫인사, 전하고 싶은 말, 끝인사, 쓴 날짜, 쓴 사람. 물론 여기에서는 받을 사람도 편지글의 형식이 나타나긴 하지만 서로 모른다고 생각해서 편지글을 공통적으로 받을 사람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쓴 사람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지도서에서 학습 내용 정리. 학습 내용 정리가 사실은 보세요. 아까 말했죠. 교과서 이렇게 나오고 교과서를 기준으로 이렇게 지도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첫 번째 이렇게 학습활동이 나오고 맨 끝에 정리가 나오는데 이 정리 내용이 지도서의 정리 내용에도 반복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읽고 요것도 읽어서 한 번에 2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럼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이게 이제 만약에 썰라썰라 해가지고 여기 가로치기 하는 거, 썰라썰라에 가로치기 나오고 썰라썰라에 가로치기 나오면 가로치기 나오지 않은 부분이 또 가로치기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학습 내용 정리해보면 학습 내용 정리해서 중요한 것을 가로치기해서 애들한테 적어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보게 하는 말 말고 바로 옆에 있는 말이 또 시험에 나왔었어요. 답이 뭐였냐면 사실, 전기문에서 중요한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봐야 된다는 거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찾은 것은 뭐다? 성취 기준을 좀 읽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지도서 이해학습 파트의 교과서 내용 정리를 암기한다. 지금 어떻게 된다? 써본다. 알겠죠? 다음 주 오기 전에 써봐야 됩니다. 11쪽 2번 문제입니다. 가는 4학년 국어 읽기와 문법이 통합된 연속처시 수업에 활용한 자료이고 나는 가의 읽기 자료로 활동 1을 지도하기 위해 읽기 기능 학습에 따른 활동을 구성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해 주세요. 자, 뒤에 문제를 먼저 봅니다. 1번 가의 A를 활용하여 나의 기억에 들어갈 학습 활동을 한 가지 만드시오. 가의 A를 활용하랍니다. A가 뭐가 있냐면 고려시대 이전 우리나라의 일반 백성들은 주로 삼배나 모시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합니다. 삼배나 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입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A를 활용해서 나의 기억이 무엇이냐면 읽기 기능에는 내용 확인, 추론, 평가 및 감상이 있는데 내용 확인을 뭘로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용 확인. 내용 확인이라는 키워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얘는 어디에서 파생된 거냐면 읽기 지도. 읽기 지도는 현재 어떤 방향으로 하게 되죠? 결과 중심 읽기 지도가 아니라 과정 중심 읽기 지도로 합니다. 과정 중심 읽기 지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읽기 전, 읽기 중, 읽은 후 지도가 따르는 것입니다. 읽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 활성화를 하게 됩니다. 배경 지식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외우십시오. 읽기 중 활동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읽기 중 활동 좋은 것은 KWL 차트를 사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KWL 차트는 읽기 전에도 하면서 읽기 후에도 할 수 있는 전천후 활동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활동이에요. 읽기 후에는 보통 뭐 합니까? 읽은 것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의미 지도 그리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의미 지도 그리기는 일종의 도해 조직자입니다. 도해 조직자는 이전 기출문제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전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상세하게 나오든지 또는 뭉뚱그려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배경시 활성화 말고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읽기 중 말고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열린 문제가 나온다. 학습 활동 한 가지만 써봐라. 가로치기가 아니라. 그러면 요것만 딱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뭐하고 연결되냐면 반응 지수인 수업 모형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반응 지수 수업 모형 어떻게 나오죠? 반응의 준비, 반응의 형성, 반응의 명료화, 반응의 심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반응 준비할 때는 뭐예요? 요게 이겁니다. 배경시 활성화 뒤에 주 키워드란 말이지. 반응 형성은 명료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이들 하여금 협의, 공유. 심화하기 위해서는 이 협의 공유가 의미지도 그리기하고 연결될 수 있겠다. 학생들이 자기들이 읽은 것을 따라서 도의 조직자에 따라서 다이아그램을 만들고 서로 이해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 특히 이 협의하기 하는 거 있죠. 협의하기. 협의하기 하는 것은 읽기 전중에서 모든 단계에서 쓰일 수 있는 전천후 전략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뭔가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문학작품을 읽는 것을 토대로 한 수업 모양하고도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 키워드를 다 정리해 둬야 되고, 얘는 읽기 후 활동 전략.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온 것이다. 적어놓고 의미지도 그리기라고 해두십시오. 근데 여기다 그냥 의미지도 그리기라고 하면 보세요. 이러한 조건을 빼먹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학습활동 한 가지를 만들어. 학습활동은 뭐다? 의미지도 그리기예요. 여러 가지 또 쓸 수 있어요. 또는 자신들이 읽은 것에 대해서 토론해보기. 다 가능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야? 가의 A를 활용하려면 A가 뭔데? 학습 내용이 뭐야? 고려시대 이전 우리나라 일반 백성들에서 고려시대 이전 옷의 종류와 장단점을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시험 문제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암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조건을 보고 수어 시험 문제에서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거를 같이 써야 됩니다. 요거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암기 시험이 되잖아. 그런 암기 시험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문제에서 조건을 주고 시험 문제에서 추출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 추출하는 그런 능력은 뭐예요? 판단 능력이잖아. 그건 고차적 사고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고차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 문제다라는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꼭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반점을 맞느냐, 1점을 맞느냐. 그럼 2번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조건 2번. 나의 니은, 미음 중 해당 읽기 기능에 대한 학습활동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는 쉽죠. 여기에 보면 내용 확인, 추론, 평가 및 감상인데 내용 확인은 직접적으로 글에 있는 거, 추론은 글에 없는 거. 그렇죠? 그래서 추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read between the lines. 이렇게 하죠. 행간 읽기다. 그다음에 목화제비로 평가 및 감상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론은요. read between the lines에서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자, 추론과 평가 및 감상이 어떻게 다르냐? 추론은 저 자식이 왜 저렇게 썼을까? 라고 해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작가. 평가 및 감상은요? 그걸 읽고 나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비판적으로 생각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그러면 리을번이 목화제비로 이전에 달라진 학생의 의상을 파악하기잖아. 파악하기라는 것은 내용 확인이죠. 써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추론이 무엇인지 평가 및 감상이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금방 알겠다. 의미 떠올려보기, 이유 생각해보기, 옳고 그름 판단해보기가 나왔으니까 판단이 평가 및 감상이고 의미나 이유를 생각해보는 거. 왜 그랬을까? 의도, 추론이니까 아닌 것을 금방 찾아낼 수 있고 그 이유도 얘기할 수 있겠다. 솔팅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되게 쉽습니다. 3번. 다음에 A에 해당하는 사례를 가의 읽기 자료에서 찾아 가장 먼저 나타나는 단어를 쓰시오. 이거 전 작년에 제 모의고사를 풀으셨으면 금방 풀 수 있었을 텐데 국어의 단어 확장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국어의 단어 확장 방법. 국어에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습니다. 얘는 뭐에 따른 구분이냐면 형태소 개수에 따른 구분입니다. 형태소가 하나이면 단일어, 둘 이상이면 복합어라고 합니다. 나무가 예입니다. 복합어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합성어와 파생어.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세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파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모의고사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데 이 접사라고 하는 것은 접두사도 되고 접미사도 되니까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 그래서 어근 플러스 어근 산짐승 어근과 어근이 만난 것이죠. 여기는 길이 그러면 길다와 이자가 만나서 된 것이죠. 근데 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읽기 자료에서 가의 읽기 자료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가의 읽기 자료 여기 있잖아요. 목화와 의생활. 목화 뭐야? 목화 단일어. 와 의생활 의생활은 뭐야? 합성어.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았겠죠 혹시? 이것도 여기에 만약에 파생어가 나왔으면 되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의복 한 단어입니다. 우리 한 단어 3이죠. 3은 살다와 아주 중요한 미음 명사형 전미사입니다. 보통 전미사는 이렇게 음절로 되어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음절이 아닌 단일 음으로 되어 있는 접사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접사. 그래서 삶이 되겠습니다. 삶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파생어는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얘도 미음이라는 명사형 전미사가 나왔네요. 네. 그러면 얘 있잖아요. 어근과 접사가 새로워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으면 그냥 파생어 이렇게 썼으면 이건 암기 문제죠. 파생어라는 괄호치기가 나왔으면. 근데 암기 문제가 아니라 그나마 어떻게 돼요? 자료에서 찾아서 쓸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고등사고력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네, 이거는 지도서를 본다고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도서에서 삶이 그 파생어라고 뭐 애들한테 물어보거나 또는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능형 문제가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 수능형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지도서에서 언급한 문법 내용이나 학습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적용형 문제다. 4번. 다음은 가의 활동 3에서 활용할 자료이다. 1에 적용된 상대 높임법의 종류를 쓰고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높임법은 지도서에 언급되지 않은 요소입니다.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게 하려고 실제로 우리 지도서에 없는 문법사항을 물어본 것입니다. 2. 상대 높임법의 사용 상황을 화자와 청자의 관계 측면으로 설명하시오. 근데 1번은 혹시 암기하지 못해서 못 썼다고 하더라도 2번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보게 김서방 이곳이 무엇인지 아는가? 목화실하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터이니 강 건너 밭에 심도록 하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자가 청자를 낮추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죠. 그래서 A를 못 쓴다, 1번을 못 쓴다고 할지라도 2번, 이 상대 높임법의 사용 상황은 화자가 청자보다 지위가 높아서 또는 나이가 많아서
청자를 하대할 때 쓰는 말이라고 쓸 수는 있겠죠. 그렇죠? 교대생이라면 이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번 동그라미 문제는 주는 것이고 1번 너 이거 알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상대 높임법의 종류는 지도서에 해석하기도 지도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했습니다. 수능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상대 높임법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어서 격식체에는 이건 하십시오체 또는 어떤 자료에서는 합쇼체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 맞추기 위해서 하십시오체 또는 합쇼체. 합쇼하면 1번만 같아서 하십시오체가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그 다음에 해요체, 해체. 그러면 해요와 해는 높임법이에요? 아니에요? 높임법이에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높임법은 높임말과 예산말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높인다는 것은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존댓말을 쓰죠. 그럼 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쓸까? 야, 너 일로 와. 일로 오세요. 하겠죠. 그래서 높임법이라는 것은 되게 상대적인 것입니다. 높임말을 쓰면 상대방이 높아지고 예산말을 쓰면 내가 높아지죠. 따라서 예산말도 높임법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높일만만 높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산말은 높임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보면서 아니 이거 낮춤말이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혼동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근데 이제 수능 세대라면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어서 격식체는 높임말이 되고 비격식체는 예산말이 된다라는 것은 알았을 테니까. 그래서 대충 수능을 공부한 사람은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이 중에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는 밑줄 친 곳이 이보기 김서방 무엇인지 아는가? 라네체, 는가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썼을 거 아니에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강 건너 심도록 여기 나왔네. 하계 뭐야? 하계체지 뭐야. 그래서 밑줄을 시험에 놔가지고 교묘하게 정답을 혼동시키는 방법을 쓴 것입니다. 되게 쉬웠어요 이거는. 만약에 이 전체 밑줄 쳤으면 뭐라 쓸까요? 하계 나왔네? 하계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줄을 여기다 친 거예요. 우리 시험이 이렇게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2번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답을 적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조건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건 되게 쉬웠습니다. 3번과 4번 문제는 전통적인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는 지양해야겠지만 국어 문제가 너무 쉽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서 요즘 들어서 많이 대세인 문제입니다. 대비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대비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수능 국어를 다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지도서에 나온 문법 요소를 살펴보고 그냥 평소 실력으로 푸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맞추려고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합격은 충분히 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뒤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나온 것이 지금 과정 중심 읽기 지도였습니다. 몇 번 문제? 1번 괄호 문제. 그죠? 과정 중심 읽기 지도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 있는지 보충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 자료입니다. 과정 중심 읽기 지도. 과정 중심 읽기 지도는 준비하기,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인데 여기 보십시오. 읽기 전, 중, 후에서 공동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다? 전략. 그래서 과정 중심 읽기 지도하면 무조건 전략을 키워드로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입니다. 전략은 꼭 읽기 전에만 쓰는 전략이 따로 있다. OX. X입니다. 이따 시험에 나올 것입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잖아요. 도구는 망치, 못질할 때만 써요? 아닙니다. 망치는 무거운 거 만약에 올려놓을 때 책이 넘어간다 그러면 책을 올려놓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거, 도구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따가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이따 보실 텐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 중, 후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그래도 읽기 전에 그래 대표적인 전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잖아. 읽기 전에는 뭐 한다고? 브레인스토밍.
읽기 후에는 뭐 한다고? 의미지도 그리게 한다고. 또는 뭐 요약하게 하든지. 이런 거 한단 말이지.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대표적인 것들 중에 2개만 외워두면 됩니다. 왜냐면 뭐 5개 쓰시오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대표적인 거 하나, 둘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씩만 알아두면 되는데 여기에 사용전자도 쭉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서 제일 중요한 거 2개씩만 찝어주겠습니다. 읽기 전활동에 사실은 위에처럼 엄청나게 많은 뭐가 있어요?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암기할 만한 키워드는 요겁니다. 예측하기 별표, KWHL 별표 2가지만 암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측하기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프레딕션. 중등 영어 시험 문제에 나왔던 키워드입니다. 프레딕션이라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예측하기는 중요한 읽기 전 전략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것. 자, KWHL표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 오글. 대학자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럼 이 둘의 특징을 알려줄게요. 만약에 읽기 전활동 뭐가 필요하냐 나오면 예측하기 또는 KW 차트 또는 뭐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예측하기가 가로치기 아니라 예측하기 활동을 해서 하는 이유를 써라. 장점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쓰십시오. 배경지식 활성화. 뭐의 키워드였지? 반응 중심 수업 모형의 준비 단계 키워드. 암기하십시오. 자, KWL. 얘는 K가 뭐야? 알고 있는 것. W는 알고 싶은 것. L은 what I have learned. 다음에 H 누가 집어넣었다 이제. How can I know? How can I learn? 해가지고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KW의 절대는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예측하기보다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로 돼 있잖아. 그래서 영어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순화가 안 된 것들은 잘 안 나옵니다. 국어 시험에는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스키마라는 말 시험 문제에 정답이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와. 뭐라고 써야 돼? 배경지식이라고. 왜냐면 교육과정 내용체계나 성취 기준에 스키마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배경지식이라고 썼으니까. 다음 읽기 중 활동에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읽기 중 활동. 자, 별표. 구조를 생각하며 읽기. 요거 읽기 중 활동 전략입니다. 요때 쓸 수 있는 말 요겁니다. 도해 조직자 또는 도식 조직자. 2015년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2015년 키워드였기 때문에 작년 기출문제 풀 때 이 읽기 전중후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죠. 봐봐. 읽기 중활동에 도식조직자, 도해조직자가 시험 문제 나왔잖아. 2015년에. 근데 요번에 뭐가 나왔다고? 읽기 후 활동이 나왔다고 2017년에. 읽기 활동의 대표적인 게 뭐다? 의미지도 그리기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전에 나왔던 바로 그 영역와 완전히 떨어진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온다. 읽기 전이 나왔으면 그 다음 해에는 읽기 후가 나온가. 근데 만약에 또 읽기 전중은 계속해서 나오면 또 좀 그러니까 한 해 쉬고. 그래서 한 해 쉬고 바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어떻게 돼요? 최소한 5, 6년, 7, 8년을 봐야 돼. 어떤 것들은 2년 주기로, 어떤 것들은 3년 주기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키워드가 이웃을 잘 봐야 돼. 이웃. 그래서 시험 문제의 답만 포지셔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문제에 나왔던 영역을 뒤져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온 것이 읽기 후 활동으로 의미지도 그리기. 의미지도 그리는 별표. 도해조직자나 선행조직자, 마인드맵과 유사한 거. 그럼 마인드맵이 곧 뭐라는 거예요? 아까? 도해조직자. 근데 이게 도해조직자가 뭐에도 쓰일 수 있다? 읽기 전에도 쓰일 수 있다. 또는 배경식 활성화에도 쓰일 수 있다. 내용을 간단한 그림 형태로 나타내 보는 게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왜? 글로 쓰면 애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고 인지적으로 부담됩니다. 근데 그림으로 그리는 건요. 되게 쉽죠. 그래서 나머지 밑에 뭐 다른 장르 바꾸기, 토의하기, 비판적으로 읽기, 창의적으로 읽기 뭐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미지도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진짜 말하는
수능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는 김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어떤 옛 이야기, 나는 가를 분석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사실은 옛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지도서에 출제가 별로 나오지 않았던 그냥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가, 옛날 옛적 어느 산골에 나무꾼이 살았는데 호랑이 나오다가 맨 끝에 보면 자 어때? 이래도 짐승이 사람만 못해? 짐승 같은 놈이란 말 이제 함부로 못하겠지? 그래서 사람이 아닌 호랑이가 어떻게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는 할머니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효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과정인데 가를 잘 읽어봤으면 1번 문제는 뭐 둘 다 풀 수 있죠. 이것도 현장 적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가에서 알 수 있는 1 나의 기억이 무엇인지. 기억이 뭐야? 인간적 가치. 인간적 가치니까 가치 하면 뭐야? 가치 덕목 어디에? 도덕에. 인류애니 정직이니 성실이니. 근데 여기서는 뭐야? 홀어머니를 살고 있었던 나무꾼이 형님이라고 해가지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뻔한 것을 한 다음에 호랑이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효도라고 해야겠죠. 효도 또는 또는 가족사랑 또는 사랑. 근데 그냥 사랑하면 또 연인 간의 사랑이 나올 수 있으니까. 2번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호랑이의 행동. 뭐가 있어요? 산돼지를 잡아들이고 꼬리에 헝겊 달고 석 달 열을 운 거. 이건 뭐 그냥 앞에 소설 그냥 읽으면 될 것이고. 2번 나의 니은이 이야기하는 이의 목소리로 들어보면 이 작품의 주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야기하는 이의 목소리. 그러니까 화자가 누구냐 말이죠. 어떤 시점이냐 하는 것입니다.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 옛 이야기의 대표적인 그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따옴표 나오는 부분 말고 옛날 옛적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목소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마지막 줄 이래도 짐승이 사람만 못해? 짐승 같은 놈이라는 말 이젠 함부로 못하겠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시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조금은 내용적으로 많이 살펴보고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2016, 2015, 2014 이제 한 번에 한 3개년도씩 이렇게 보게 될 텐데 볼 때 되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거 2011년에 나왔던 건데 이거 2015년에 나왔던 건데 또 나왔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제가 찾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그 패턴을 레귤러라이즈 할 거란 말이지. 찾아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아까 나왔던 거 한 번 나왔던 게 뭐예요? 2015년과 2017년 2년 상간으로 경륜으로 출제된 것이 과정 중심 읽기 지도였다. 그 읽기 지도의 주요 키워드 거기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하나 찾아냈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가 보통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냈다. 그런 것들 정리해야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6쪽 2016년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